안녕하세요. 드라마처럼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도 참,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저 인생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저에게도 벌써 세 번의 선물이 주어졌네요.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선물 하나씩 주는 게 아닐까요? 세상엔 그만큼 좋은 일도 있다는 걸 많은 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아주 어렸을 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같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그런 사이였죠. 이러한 날들이 깨지기 시작한 건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알 것도 같더군요.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 못살게 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기는 결혼 생활이 당연시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시집살이가 당연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 때문에 결국 엄마는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렸고 참고 버티다가 제가 18살 때 야반도주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엄마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빠는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와서는 집안 물건을 다 부수더군요. 할머니도 자기 아들의 난동을 버티기 힘들었는지 빌라에 작은 방을 하나 구해주며 저와 아빠를 내쫓으시더라고요. 아빠는 미성년자인 저를 버리지 못했고 전보다 더 술에 취해서는 스스로 몸도 못 가누고 술집 여자와 함께 집에 왔어요. 매일 바뀌는 여자들을 집에 들였고 그 여자들도 제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엄마를 매일 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아빠한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씩 했으니까요. 매일 밤 귀가 찢어질 듯한 그녀들의 목소리와 아빠의 웃음소리를 피하고자 방문을 꼭 닫았죠. 문까지 잠그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음악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공부했어요. 저는 엄마처럼 그리고 아빠처럼은 더욱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고 마주치기도 싫었기에 새벽 일찍 학교로 가서 새벽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잠도 2~3시간 자는데 익숙해지더군요. 피곤한 줄도 몰랐고 아빠와 마주치지 않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아빠가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들키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아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왜? 너도 네 애미 따라서 도망가려고 맨날 나 피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쉽게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에휴, 내가 너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 같아? 뭘 꼬라봐. 난 항상 니년 그 눈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지 엄마랑 똑같지? 자신의 인생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욕을 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할머니께 용돈 받아 사는 아빠는 남 탓만 할 줄 아는 생각보다 더 못난 어른이더군요. 저는 한마디 말도 섞기 싫어서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여전히 문을 뚫고 들리는 아빠 목소리였지만 혹시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문을 꼭 잠그고 들지 않는 잠을 청했죠. 그날 이후로는 아빠의 손찌검이 반복되었고 자기 술 먹는데 용돈이 모자란다면서 저보고 술집 여자들처럼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제가 보고 자란 환경이라고는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었고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졌고 너무 이른 나이에 많은 걸 깨달았고
남자는 모두 아빠 같은 존재라고, 멀리해야 하는 존재라고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빠와 연을 끊을 생각으로 꾹 참았습니다. 이런 몰골로 학교에 다녀도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누구도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전 세상과 손절했고 저를 지키려면 스스로가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어요. 독립하려면 무조건 돈이라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땐 어려서 장학금도 모아보니 꽤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는 모의고사 날이라 일찍 학교를 마치게 되어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모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명 서랍에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물었더니 당당하게 술 먹는 데 썼다고. 어린애가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헛소리를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아빠 앞에서 발악했습니다. 물론 아빠는 그런저를 시끄럽다며 다시 손찌검하더군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독서실에서 엎드린 채 1시간 자고 학교에 다녔죠. 더는 아빠와 함께 집에서 지내기도 싫었거든요. 수능까지 혼자 끝마치고 아빠가 잠들었을 시간에 몰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고 엄마처럼 아빠에게서 도망쳤고 번호까지 바꾼 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보다 시간이 많았기에 이를 병행하면서 공부도 놓치지 않았고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4년 뒤 졸업을 해서 25살이 되던 해에 제 돈으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처음 스스로 이룬 공간이라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꽃꽂이를 취미로 하면서 카페 내부를 제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 덕에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손님이 끊이질 않더군요. 그저 좋아서 한 일인데 모두가 좋아해주니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정도 바짝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홀로 지낸 지 오래되어서 외로웠던 걸까요? 그렇게 끔찍했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카페 근처엔 아파트가 많았는데 낮에는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결혼에 대한 로망 따위는 없었고 그저 나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했죠. 아이를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했고 결혼하려면 남자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아직 아빠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기에 고개를 저으며 지금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이라 조용한 오전 시간에 카페에 자주 오시는 어머님들이 오셨어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바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음료를 만들고 테이블에 가져다 주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1500호 사는 아가씨 알지? 이번에 이사 왔는데 임신해서 있던 아가씨 있잖아. 나는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 온 줄 알았는데 글쎄 알고 보니 남편이 없더라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천사모 사는 민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무슨 인공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애만 가졌다 하더라고. 카페에 손님이 그녀들 뿐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아주 적나라하게 들리더군요. 청소하면서도 제 귀는 그쪽을 향했고 덕분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시끄러워서 좋아하지 않던 손님들인데 오늘만큼은 고마웠어요. 딱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알게 해준 은인이 되었지요. 그날 저녁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모조리 찾아보았네요. 마치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던 시절이 떠오를 만큼 열심히 탐색했어요. 그만큼 이쁜 아이가 간절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가졌고 10달 후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며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출산한 당일에 너무 펑펑 우는 바람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달래주시더군요. 태어날 때는 카페에 놀러 오겠다며 인사까지 주고받을 만큼 친해져 있었거든요. 혼자 육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너무 어릴 땐 카페를 영업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고 집에서는 1초도 떨어지는 시간 없이 아이와 붙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리저리 검색하면서 많은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 서툰 솜씨임에도 잘 자라주더군요. 그땐 힘든 줄도 모르고 종일 아들에게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이 힘듦 또한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쯤 혼자 살 때와 달리 아이가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고 내 피가 섞인 자식이 있으니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제 바램대로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곤 오랜만에 카페로 나가 청소를 한 뒤 영업을 재개했어요. 아주머니들 말대로 혼자 살 때보다 아이가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고 제 피가 섞인 자식이 있으니 마음도 더 든든해지더군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제 삶의 봄을 이루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카페로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한다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출중한 외모에 오는 손님마다 아들이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어깨가 하늘로 섰더군요. 덕분에 종일 들뜬 기분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출할까봐 토스트와 음료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죠. 열심히 그리는 모습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케치북을 보자 그림 속에는 아들과 저,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더군요.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아빠야. 애들이 자꾸 나보고 아빠 없다고 물어봤어. 그리고 걔네 엄마가 아빠 없는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린 거야. 나도 아빠 있다고. 아빠가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 내 말 맞지? 내 아빠, 엄마랑 내 마음속에 있잖아.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에 앉아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서 혼자서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8살이고 아직 여전히 아기인데 벌써 다 컸다고 신경을 덜 썼던 날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엄마가 채워주지 못하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에도 저렇게 말해주는 아들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겨우 찬물로 세수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일을 마무리했어요. 손님들도 알았겠지만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아들의 말을 들은 후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혼자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죠. 벌써 성숙해버린 아들이 그런 제 노력을 알아챘는지 더는 아빠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햇살이 쨍쨍하니 맑은 하늘이었던 그날도 아들은 평소처럼 저를 꼭 안아주고는 학교로 갔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속상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손잡고 교문까지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모처럼 카페 휴무라서 테이블 위치도 바꾸고 꽃시장도 다녀와서 꽃꽂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날씨와 어울리는 향긋한 꽃내음에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여유를 즐기고 있는 중 근처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곧바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꽃꽂이 줄기를 자르던 가위에 손을 베었고 새빨간 피를 보자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리고 왜인지 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바깥에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을 맞잡고는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제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정신을 놓고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안아들었는데 몸이 축 처져서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더라고요.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미리 신고를 했었는지 곧바로 응급차가 오더군요. 감사 인사를 전할 정신도 없이 아들이 실린 응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은찬이 보호자 맞으시죠? 아드님이 특수혈액형으로 RH-B형이라 저희 병원에는 당장 수혈해야 할 피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연락해서 몇 개 구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 지인 중에 같은 혈액형 가진 분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RH-B형이에요. 시간 없으니 빨리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그 남자는 혈액 검사를 한 뒤 아들과 일치하는 혈액형인지 확인했고 바로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 흐르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초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운 좋게 특수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아까 그 남자분이 선뜻 나서주지 않았다면 제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수술이 잘 됐다는 말에도 한참 두근거리던 심장이 아들 얼굴을 보니 진정이 되었어요. 가까스로 한숨을 돌리고 그 남자분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 당연히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감사에도 쭈뼛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꺼낸 남자의 말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은 아드님 사고 난 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운전을 잘못하는 큰 실수라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을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단 말뿐이네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아지실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운전하는데 정신을 어디 팔았길래 이런 사고를 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 진짜 만에 하나 저대로 죽었으면 나도 죽었어요. 당신은 2명을 죽일 뻔한 거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아들을 살렸다는 고마움보다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 몰아낸 가해자란 사실이 더 크게 와닿았고 결국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에게 하나뿐인 보물인데.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읊조리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꺼이꺼이 목 놓아 울다가 소리치다가 혼자 생쇼를 했어요. 이런 미친 짓을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받아주기만 하더라고요. 점점 화가 누그러지고 또다시 저에게 고개 숙이는 그를 보고 아주 조금의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저는 뭐라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희 아들 살려준 은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 정말 아들 없으면 안 돼요. 아까는 진짜 아들이 잘못될까봐 눈에 뵈는 게 없었네요. 무례하게 말한 건 제가 사과할게요. 물론 사고 낸 사실을 용서한단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그 문제고 이건 이 문제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지나면 저희 다시 볼 사이 아니니까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도 남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시간을 쏟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호흡기까지 끼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얼른 가서 아들을 보고 있어도 모자랐거든요. 그날 밤엔 아들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병원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면서 황당한 부탁을 하길래 화를 내면서 가라고 했죠. 그날엔 조용히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밀어내고 욕하고 소리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자꾸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매번 사와서 선물만 놓고 돌아가기도 했거든요. 한숨을 쉬면서 선물을 아들에게 전해주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자꾸만 마음이 변하려 하더라고요. 결국 2주 후에 그 남자와 병원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스러운 마음 안고 떠가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은 제가 살 수 있는 날이 6개월밖에 없거든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몸이 괜찮아졌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는 바람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랬는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꼭 아드님께도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시한부라는 말에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 내 아들 죽이려고 해놓고 제가 너무 몰아붙이니 상황을 무마하려고 거짓말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 덤덤하게 말하는데 또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하던지 괜히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그에게 모질게 굴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도 나와 아들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까운 시간을 쏟는 게 내가 이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과 그를 만나게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찾아올 것 같았기에 소중한 그의 시간을 이제 놓아주고자도 했고, 어린아이임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긴 고민 끝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환하게 웃는 얼굴에 심장박동이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설렘을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연애를 해봤겠어요? 남자를 만나봤겠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남자는 저를 따라 황급히 짐을 챙겨서 나오더군요. 저는 자꾸만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혹시 이 남자의 귀에 닿을까 싶어 한 걸음 앞에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어 따라오는 발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를 알아채고는 제 뺨을 살짝 때렸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뻥끗거리고 있자 그가 먼저 목소리를 내더군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이 아닌 존대까지 하면서 제 아들을 존중하는 게 왜인지 가슴 아프더군요. 허나 아들은 이 남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깨까지 떨며 흐느끼는 그를 다 둘러지지도 않는 팔로 감싸 안고는 그의 커다란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는 게 갑갑하고 싫었을 텐데도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었어요. 언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컸는지 저보다 어른스러운 아들에 어른들만 아이처럼 울었네요. 그는 처음과 똑같이 매일을 병원에 찾아왔고 아들과 빠르게 친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아들이 이 남자를 참 잘 따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그린 아빠의 모습이 그와 참 많이 닮아 있더군요. 어느새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의 어린 시절 끔찍했던 가족은 기억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지내면서 처음으로 남자라는 존재에서 아빠의 모습을 지우게 되었고 두려움 따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아들과 같이 내 사람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했죠. 하루는 볼 일이 생겨서 그와 아들을 두고 병원 바깥에 외출하고 왔어요. 병실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입구에서 보니 뭐가 즐거운지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에 각박한 삶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몇 분을 지켜보았는데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어요. 아빠의 사랑 따위 엄마인 내가 더 퍼준다면 족할 거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 욕심이 아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너무 빨리 커버린 건 아닐까. 겉으론 센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골마 있을까.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자 차마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겠더군요. 결국 또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면 꼭 이 남자였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남자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내 앞날을 맡겨도 절대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은서씨, 고마워요. 하지만 그 예쁜 인생 저같이 보잘것없는 남자한테 걸지 말아요. 은서씨도 알고 있잖아요. 저 시한부 인생인 거. 은서씨랑 은찬이는 아직 한창인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씨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은찬이랑 저 현우씨 많이 좋아해요. 당장 부담 주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줘요. 현우씨 마지막까지, 아니, 마지막이 지나서도 저랑 은찬이는 잊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들은 빠르게 회복했고 얼마 뒤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현우 씨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30대가 되어서 첫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뭐든 처음 하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게 저에겐 아들을 가졌을 때만큼 기뻤어요. 남들이 들으면 죽을 병에 걸린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하면서 놀라고 뒤에서 욕하겠지만 남들 시선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욕한다면 제가 참지 않았어요. 제가 확신하고 제가 괜찮다는데 어느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이 남자가 저에겐 아들만큼 소중한 인연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현우 씨는 저보다 4살 많은 연상이었고 허세나 꼰대짓도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도 배울 점은 배우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또래보다 어른스럽고 성숙한 내면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 홀로 자란 탓에 겉으로만 강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있어도 벅찰 만큼 좋았지만 아주 가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도 지칠 때도 있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혼자 일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 그런 점은 쉽게 충족되기 힘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또 하나의 내 편이 생겼고 2배로 든든한 마음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들 학교는 방학을 조금 일찍 한 덕분에 매일 저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얌전히 앉아서는 스스로 숙제도 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는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도 카페 일을 하나씩 배우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가끔 일이 서툴러 사고 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소란조차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니 그럴 때면 아들을 봐달라며 카운터에서 그를 내쫓기도 했죠. 커다란 덩치에 시무룩하게 아들 곁으로 가는 게 어찌나 아들과 똑같은지. 그런 현우 씨를 아들이 또 달래주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웃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많이 닮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은찬이 아빠 찾은 거야?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아빠랑 똑 닮았어. 아유 좋겠다 좋겠어. 남편도 아들도 살맛 나겠어. 아유 이 사람아, 사장님이 이렇게 예쁘고 참하니까 저런 좋은 남자도 만나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그런데 애 아빠는 어디서 만났대? 아,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그런데 은찬이 친아빠는 아니에요. 그래도 잘생긴 두 남자 덕분에 진짜 살맛 나더라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금방 커피 드릴게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때부터
사수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더군요. 육류부터 해산물을 좋아하는 것도, 깔끔한 옷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한 취향들이 하나둘씩 보였죠. 제일 결정적인 건 아들 왼쪽 어깨에 하얀 점이 있었는데 현우 씨도 똑같은 자리에 하얀색 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결국 아들이 자는 시간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현우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해 왔어요. 실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이 왔어. 그래서 느낌적으로 알았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의 존재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고, 그렇게 알아보다 정자은행이란 곳에 정자를 기증하면 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자를 기증했지. 내 체격은 평균보다 높았고 IQ도 148로 명문대 졸업 증명서까지 제출하니 정자은행 조건에 부합한다고, 기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기증했어. 비록 나는 일찍 생을 마감하겠지만 내 핏줄을 남겨서 아이만큼은 좋은 사람 곁에서 나와 달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현우 씨의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본인도 저와 똑같은 낌새를 전부터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비슷한 점이 보였고 은찬이와 시간을 보낼수록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더랍니다. 밤새 고민을 한 끝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과 현우 씨의 머리카락으로 친자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으로 99.98%로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한 우연. 아니, 이건 운명이었어요. 저희는 결과를 보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도 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죠. 현우 씨가 은찬이 친아빠라는 사실에 고마움과 서러움, 안도감 등 많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마 그도 저와 똑같은 감정 때문에 눈물을 보였겠죠. 그러다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현우 씨의 정자를 제가 받았을 줄은, 정말 은찬이 친아빠가 현우 씨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신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운명처럼 만나서 이런 인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날 현우 씨의 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현우 씨도 말끝에 울컥했는지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들에게도 소식을 전하자 이미 알고 있었는지 현우 씨에게 아빠라고 곧장 부르더군요. 그날 현우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들도 확실한 아빠가 생기니까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며 피를 토했고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운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죠.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텐데 무리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고작 2달이에요. 계속 무리한다면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우 씨는 본인 스스로가 느꼈는지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반응이 없더군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 혼자만 준비하고 있었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 마음도 잠깐이었고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또 눈물이 차올랐어요. 현우 씨가 미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택시 안에서 입술을 꽉 깨문 채 꺽꺽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은 예전보다 야위었더라고요. 그리고는 빠르게 상태가 나빠졌어요. 살이 쭉쭉 빠졌고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방으로 와서 그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모습에 또 밤새 눈물로 잠 한숨 자지 못하겠더군요. 남편 혼자 아픔 속에서 고생하는 게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저 또한 잠도 편히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남편은 결국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더는 일상에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과 매일 병원을 찾았고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메말라갔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일은 제 어린 시절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카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중충하고 검은 하늘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켜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면서 살아서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편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제 남편이 전달해달라고 했다고요. 편지를 꺼내면서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난 끔찍했던 인생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되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지. 나 같은 건 오래 살아 뭐하나. 세상에 없어져도 슬퍼할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러다 당신을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이 병에 걸린 걸 날마다 후회했어. 신은 나에게만큼은 참 무심하구나. 왜 하필 이 순간에 당신을 만나게 해주었을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은찬이와 당신과 함께할 때면 아픔도 잊을 만큼 행복했고 죽기 전에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 내 아들 은찬이도 기적처럼 만났으니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해. 많이 고마웠고 사랑해. 편지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고 눈물 자국으로 글씨가 하나씩 번져갔죠. 남편도 편지를 쓰다가 울었는지 내 눈물이 아닌 이미 마른 눈물 자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서였죠. 남편 자리에 정현우라는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까지 반듯하게 편지와 같은 필체로 적혀있더군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울다 지쳐 정신을 잃었는지 눈 떠보니 침대에 누워 팔에 주사가 꽂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편히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팔에 있는 주사를 빼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저를 말리며 다시 데려가려 했지만 전부 뿌리쳤어요. 결국 그들도 포기하고 돌아서더군요. 장장 10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따가웠고 더는 흐를 눈물조차 없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을 보니 또다시 흐르더라고요. 저도 의사 생활 30년째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우선 진정 좀 하시고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일이라 이렇게 밝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이 그 마음에 보답해 주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허리를 깊게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했어요. 좋은 소식임에도 눈물은 쉬이 멈추지 않더군요. 처음엔 이별로 인한 고통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안도의 눈물이었죠. 혹시 다시 문제가 생길까봐 결국 카페 문을 닫고 남편 옆에 꼭 붙어서 지냈어요. 은찬이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셋은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 다시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요. 하지만 마음 쓰며 애태웠던 날이 무색하게도 남편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더라고요. 담당 선생님도 너무 신기하다고,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곧 퇴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제 일처럼 축하해 주시더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제야 제 남편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기적처럼 피부색도 돌아왔고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퇴원하자마자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구청으로 향했어요. 은찬이 손을 꼭 붙잡고 셋이서 혼인신고를 했고 그는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지금도 행복한데 얼마 뒤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몇 없는 대학 친구들이 와주었고 카페 단골이던 아주버님들, 산부인과 간호사 언니들까지 결혼식에 와주었어요. 또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눈물을 엄청 쏟았네요. 집거실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볼 때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은찬이까지 셋이서 찍은 사진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아들 방학도 끝이 나고 이제는 아빠 손을 잡고 등교하거든요. 며칠 뒤에 있는 학부모 참관 수업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아들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 아들이 아빠가 없어서 무시하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복수도 성공했죠. 이제는 잘생긴 두 남자와 사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엄마들 뿐이더군요. 어릴 적 아빠의 트라우마로 가혹했던 기억 때문에 남자와 연애는커녕 결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의도치 않은 만남으로 운명적인 남자를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둘째까지 생겨 4인 가족이 되었어요. 첫째는 아빠를 꼭 닮은 아들인데 둘째는 저를 닮은 예쁜 딸이랍니다. 남편은 이미 딸바보 예약이고요. 아들도 남편과 똑같은 눈빛으로 동생을 보더군요. 부전자전이라고 참 많이 닮은 모습에 지난 일들이 필름처럼 촤라락 지나가더라고요. 결혼식 인연으로 다시 맺어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 기겁하더군요. 저보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둥, 꿈꿨냐는 둥, 반응이 가지각색이어서 많이 웃겼어요. 생각해보면 저였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네요. 미혼모인 상태에서 저 혼자 정자은행에 가서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고 불의의 사고가 생겼는데 아들의 생사에 관여된 사람이 아들의 친아빠였다니. 심지어 서로 마음이 끌려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성공해서 둘째까지 낳은 스토리가 어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더는 아픔 없이 행복하기만 바란다는 예쁜 말들만 해주더군요. 저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의 바램대로 가족 모두가 아픔 없이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쁜 일만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